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연을 맡은 요리사 박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식의 뒷모습 여러 같은 여러분들의 반응에 힘입어서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강연 주제는요, 우리가 몰랐던 맛의 비밀, 한식 맛의 비밀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몰랐던 우리 맛의 비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식의 유별난 발자취를 여러분들하고 좀 지켜봤는데요. 한식의 탄생사, 한식의 발달사는 좀 틀려요. 한식이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의 현재의 얼굴,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지금의 음식의 결과물, 그리고 그때의 음식까지 다 통틀어서 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이란 말은 물론 한국이란 뜻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사까지도 아우르는 용어로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식의 특징은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식의 특징, 한식하면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한식, 김치, 김치 맞아요. 김치가 있어요. 외국에는 김치 같은 게 잘 없어요. 피클, 여러분 피클을 김치처럼 먹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개 피클은, 유럽에서 피클은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 보통 전체처럼 먹는 경우가 많아요. 스파게티 먹을 때 피클 안 나와요. 그래서 이태리 식당에 한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오는 식당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노 피클, 이렇게. 자기는 피클 없다고. 피클을 사려면 이탈리아에 갔을 때 피클을 살 때는 저길 가야 돼요. 외국 식품 파는 코나 가면 독일 피클이 있어요. 이태리 사람들은 스파게티 먹을 때 피클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탄수화물 먹을 때 늘 김치를 이렇게 먹는 사람은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 있죠. 단무지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것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일본 정식에는 보통 나오는데 꼭 먹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전인데요, 일본에 가서 라면 있잖아요. 라면집에 갔는데 단무지를 안 주는 거예요. 라면은 단무지 필수 아니에요? 단무지를 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당황하면서 단무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뭐 이렇게 이상한 집이 있어. 그러더니 이 주인이 한참 고민하더니 어디서 단무지를 가지고 왔어요. 옆집에서 빌려왔어요. 단무지가 없어요. 라면집에. 항상 라면이나 음식에 꼭 반찬을, 절인 채소를 먹는 민족은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인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김치를 좋아해요. 또 뭐 있죠? 네, 된장 맞아요. 찌개, 국, 탕. 그래서 우리는 탕반 문화라고 합니다. 탕은 국물 있는 요리를 뜻하죠. 중국도 탕이 있던데, 서양도 탕이 있던데, 일본도 있던데, 탕 있어요. 근데 탕을 항상 곁들여 먹는 민족은 우리밖에 또 없어요. 우리는 국물 없으면 쓰러져요. 젊은 세대인 학생들도 그렇죠. 탕이나 국물 나와야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죠? 탕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 몸에 길들여져서, 특히 이 한반도는 좀 겨울에 춥고 뭐 이래서 좀 이 탕국물하고 같이 먹어줘야 또 탕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된장이라는 고유한 양념이 있으므로 그것을 잘 먹기 위해서 국에다 풀다 보니까 탕국물이 발달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요. 반찬이 많다. 반찬이 많다. 물론 사진에 보이듯이 옛날에 저렇게 반찬을 많이 놓고 먹지는 않았어요. 저것은 나중에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서 관광 상품화 되면서 반찬 가짓수가 많아진 거예요. 또는 요리집에서 반찬을 자신의 솜씨를 과시하고 싶어서, 또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반찬을 자꾸 주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한정식이라는 얘기 흔히 하죠. 근데 한정식에 나오는 반찬 중에 뭐가 있냐면요,
마카로니 마요네즈 무침 같은 게 있어요. 예, 마카로니 사라다 이런 거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정식에 왜 마요네즈가 들어가? 그 정도로 한식이라는 건 포용력이 되게 넓어요. 햄버거 같은 것도 구워서 반찬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정도로 한식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의 반찬 가짓수도 장류 빼고 12첩 반상까지가 최대였잖아요. 물론 잔치를 하면 몇십 가지를 차려놓고 잔치를 지내지만 일상의 식사는 12가지까지도 되게 안 먹었어요. 임금도 되게 뭐 5가지, 6가지 이렇게 먹고 말았어요. 특히 흉년이 들면 스스로 반성하고 근신한다는 의미에서 그 왕이 부덕해서 흉년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범을 보입니다. 반찬 2가지, 3가지 갖고 식사를 했다는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반찬 가짓수가 좀 많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전후를 나눠볼까요? 어느 게 전이죠? 예, 왼쪽이죠. 근데 얼핏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먹고 나서도 반찬이 많이 남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반찬을 많이 줘야 좋아한다. 근데 이렇게 반찬을 많이 깔았으면 자 좋다. 밥을 따로 떼놓고 반찬의 숫자를 한번 매겨볼까요? 몇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대략 30가지 있다고 칩시다. 1번부터 30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4분이 저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니 여기 전체 오신 분들이 방청객이 전부 저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런 상을 똑같이 받았어요. 같이 시작해서 밥을 먹었어요. 밥 한 공기를 사람마다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12번에서 20번 사이에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면 12번까지만 계산해 볼게요. 1번 첫 번째 식사 무작위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번 식사에 저 반찬 1하고 30을 그냥 아무 숫자나 뭐뭐뭐를 먹었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예, 그럼 번호로 그냥 아무 번호나 얘기해 보세요. 예, 또 7번 한 번 하나? 예, 그게 한 입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는? 2개씩만 드세요? 야, 역시 여성은 이렇게 입을 한 번에 많은 입을 넣고 싶지 않지만 또 많이 먹는 친구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도 넣을 수 있겠죠. 뭐 몇 번 먹을 것 같아요? 5, 6, 7, 8. 두 번째는? 네. 선생님 드신 거랑 우리 방청객이 드신 거는 같은 상에 앉았는데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더 놀라운 건 첫 번째 숟갈에 먹었던 반찬이랑 두 번째 숟갈에 먹었던 반찬이 틀리죠. 방청객도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안 먹죠. 반찬이 많으니까 계속 반찬이 적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찬이 5가지예요. 아니 좋아 3가지야. 그래도 또 틀려요. 1번에는 1, 1 두 번째는 1, 2 세 번째는 1, 2, 3 네 번째는 3 다섯 번째는 2, 3 이렇게만 먹어요. 그렇게 조합을 따져도 숫자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밥 한 공기가 다 없어져요. 똑같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는데 사람마다 다 먹은 감정이 달라요. 서양 음식은 어때요? 코스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100명 아니라 1000명이 앉아 있어도 서양 음식 코스 4개가 나왔다 치면 똑같은 걸 먹어요. 절대 변수가 없어요. 아, 나는 이걸 다음 접시가 나오면 섞어 먹어야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가져가죠. 이게 바로 한식의 특징입니다.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섞어 먹다 보니까 뭘 먹었는지 정확치가 않아요. 김치를 먹어버리면 김치 맛에 수렴되는 경우도 있어요. 강한 양념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뭘 넣었지 하고 1번, 9번, 3번이 합쳐진 새로운 맛을 각자 느끼게 됩니다. 약간의 밥상을 받을 때마다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렇게 한정식을 한 상 차려놓지 않더라도 매일 먹는 식사가 여러분 똑같은 식사가 없어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식은 그렇게 발전해 왔지? 왜 사람마다 다 다른 음식을 먹지? 그래서 한국인의 특질과 관계가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단결 단합도 잘하지만 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강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의식도 되게 강합니다. 이런 민족의 특질과 한식의 발달에는 뭔가 느슨하지만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건 뭐 통계를 낸 건 아닌데 통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물감의 숫자나 크레파스 숫자가 제일 많아요. 한 그림 안에 색깔을 되게 많이 섞어요. 그 제일 좋아하는 게 무지개야. 7색을 그리고 싶거든. 그 정도로 다채로운 것에 대한 감이 되게 뛰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식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음식 맛이 달라지다니.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먹은 음식이 우리가 어떤 음식의 맛을 구별하고 음식의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는데 우리의 감정이, 생각이, 혀가 계속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워요. 한국 사람들처럼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기 먹었던 고유한 맛의 기억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밥 먹으면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도 한국인이에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식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식당의 주인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심해요. 예, 한국 음식이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제일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주변의 동료들도 한식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한식의 특징이에요. 유럽의 한식은 코스별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식은 원래 코스별로 나온다며. 그러니까 저게 유럽 음식이에요. 희한하네. 어떻게 한 상에 나왔지? 유럽은 코스별로 나온다며. 좀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이 저렇게 코스별로, 지금 코스별로 먹게 된 거는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저렇게 한 상 놓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음식이라는 것은 이게 한식은 꼭 한 상 놓고 먹는 거고 유럽식은, 서양식은 코스별로 먹는다, 이렇게 정립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 상 놓고 먹다가 나중에 코스별로 바뀌어 나갔다. 그래서 이 음식은 뭐냐면 지금도 파는 곳이에요. 여기 손님들이 되게 많이 와요. 왜 오냐면 과거에 자기 선조들이 먹었던 음식의 문화가 이랬구나라고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주니까 좋기도 하지만 야, 음식을 이렇게 놓고 같이 먹을 수도 있어? 라고 좀 신기해하는 거죠. 근데 이 음식은 한식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메인과 주종이 없어요. 한국은 어떻게 나눠지죠? 메인 요리가 그 중에 있어요. 분명히 뭐 강력한 찌개 또는 무슨 구이, 볶음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나물 반찬, 찬요리, 장아찌가 쭉 깔리는 거죠. 이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다 형제들이에요. 그런 차이로 같은 한상 차림이라도 한국의 한상 차림 안에는 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보면 한식에서 이렇게 먹으면 반찬을 나물류만 막 먹지 않아요. 반드시 메인으로 갔다가 전체 요리 같은 거에 갔다가 찬 요리 갔다가 섞어서 뭔가 먹습니다. 균형을 그 상 안에서 스스로 찾아요. 그게 바로 한식의 독특한 특질입니다. 이제부터 알고 드시면 내가 우리 한식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비빔밥 문화라고도 합니다. 비빔을 다 비벼서 거기 올라온 재료를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거죠. 고독한 미식가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만화도 있었고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 전주에 가서 그 비빔밥을 먹어요. 거기 올라간 다채로운 재료를 비비면서 비빔의 어떤 미학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일본의 영화 배우예요. 탤런트 겸 영화 배우인데 그분은 한식을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온 거예요. 비빔밥에 대한 정보를. 처음에 한식이 외국에 진출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위에 8개 예를 들어서 반찬을 얹어주죠. 그러면 그걸 하나씩 먹었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그리고 맨 나중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퍼서 먹어요. 그 섞여진 것에 대한 맛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섞어진 것에 대한 혀의 분별력, 그것의 최종적인 맛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 친구도 잘 안 섞어요. 한국에 이민 온 이탈리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한국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데 그 어른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서방아, 제발 밥상 있으면 밥과 국과 찌개와 반찬을 같이 먹어라. 어머니, 저는 안 돼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먹냐면요. 맨 처음에
전체에 해당하는 나물부터 먹어요. 나물을 그냥 먹어요. 밥찌개 다 있는 나물만 먹다가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먹다가 그 다음에 생선을 먹어요. 생선, 뭐 찜이나 구워진 생선만 먹어요. 먹고 고기를 먹어요. 고기 먹고 맨 나중에 밥을 먹어요. 그게 코스예요. 이탈리아식 코스를 그대로 한 상 안에 줘도 순서대로 먹어요. 왜 그렇게 먹냐고 물어보니까 섞어 먹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 줘도 순서대로 이탈리아식으로 코스를 구성해 먹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어떤 문화에 속한 식습관이라는 건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섞여지는 맛,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맛, 1번과 7번과 5번의 반찬, 어쩔 땐 한 가지를 먹어서 밥과 반찬만 먹죠. 어쩔 땐 밥과 김치와 국을 먹죠. 어쩔 땐 국과 생선구이와 콩나물을 먹어요. 이런 통합적인 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냅니다. 그걸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내 혀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식의 특징이 상당히 까다롭고 맛이 되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음식을 먹으면 양념을 여러 가지 넣지 않아요. 하나에 간결하게 하나의 맛을 표현해요. 그러나 한식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각자 먹은 음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 이거야말로 한식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밥 먹을 때 뭐로 먹죠? 예, 숟가락하고 또 젓가락으로 먹죠. 젓가락이 아시아 사람들이 주특기죠. 예, 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는 젓가락 없어요. 동남아시아부터 극동까지,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까지만 젓가락을 씁니다. 서남아시아는 주로 수식 문화가 많죠. 손이 제일 깨끗하다고 종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해 썼던 숟가락이나 이런 걸 안 써요. 손으로 드시는 분, 그런 나라가 많은데 하나의 존중해야 될 문화죠. 우리는 수저를 다 씁니다. 그런데 한중일 삼국으로 띄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숟가락을 제대로 많이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젓가락이 금속인 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 다니시다가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금속으로 돼 있고 또 숟가락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점점 숟가락을 덜 씁니다. 젓가락만 갖고 식사하시는 분 전혀 문제 없다. 그거 봐, 많잖아요. 옛날엔 젓가락만 갖고 식사하면 식사 예절이 아니라고 혼났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쌀밥을 소량을 제공하는데 쌀밥에 찰기가 많기 때문에 숟가락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숟가락만 갖고도 식사를 했습니다. 숟가락이 주, 젓가락이 종이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저기 아주 오래된 관습이죠. 인삼 같은 거 그려지는 거. 저걸 잘 보시면 학, 인삼, 거북이 이런 게 잘 그려져요. 예. 그러니까 오래 사는, 장수하는 물질들을 저기다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보약이고 식사하시고 오래 살라는 우리의 어떤 민족적인 저기 종교관념이 들어있는 거죠. 저 숟가락을 잘 보면 끝에가 원래 약간 빼쭉해요. 그게 무슨 용도냐면 자를 때 쓰는 용도, 뭔가를 자를 때. 이거는 새로운 신세대 숟가락은 숟가락으로 자르지 않으니까 끝에가 점점 뭉툭해져요. 서양의 스프 떠먹는 그릇 숟가락 있죠. 그거는 뾰족하지가 않아요. 앞에가 그냥 완전히 둥글게 처리. 숟가락으로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숟가락으로 두부도 자르고 무엇도 자르고 다 잘랐어요. 음양, 동양, 동양에서는 음양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숟가락은 포괄하고 비비고 섞죠. 그리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뭔가 생산력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은 보통 음으로 봅니다. 여성으로 봐요. 그리고 젓가락은 공격적이죠. 찌르고 자르고 찢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 저건 보통 남성으로 봅니다. 보통 수컷, 암컷을 나눌 때 기호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수컷은 빼쭉하죠. 화살처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숟가락으로도 뭔가 다양하게 썼고 저 숟가락에도요. 부위별로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10개에서 15가지를 썼어요. 옛날엔 그걸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뭐 숟가락 등, 숟가락 날 이런 뜻으로 다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써요. 그냥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숟가락이 점점점 효용성이 퇴행돼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숟가락으로 주로 먹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일부러 연출한 거예요.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김치를 집어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특히 여성들에게 억압의 일종이었던 것 같아요. 남존여비 사상이랄까? 그래서 젓가락을 안 쓰는 문화가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다 해결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보면 지금도 아마 기억하세요? 저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서 드시는 거, 이렇게 해서 숟가락 드시다가 뭘 집을 땐 저렇게 해서 집어 드시는 할머니.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들부터는 벌써 달라요. 옛날 할머니들은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저렇게 많이 드셨어요. 숟가락 하나로 다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젓가락 안 쓰고도 밥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점점 좀 퇴화가 돼서, 근데 저렇게 해서 손가락 하나가 젓가락의 하나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락이란 건 손가락에서 온 말이에요. 젓가락, 숟가락, 길쭉하다. 그래서 손가락하고 젓가락, 숟가락은 같은 어미를 가진 말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잘라진 걸 저렇게 먹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쓰다가 먹기도 했지만 손으로 먹기도 했어요. 상당히 우리가 식탁에서 손으로 뭔가를 사용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뭘 생선을 발라주거나 이럴 때 손을 잘 쓰죠. 저 김치를 손으로 한번 찢어서 잡숴보세요. 어머니한테 찢어 달라 그래도 되고 본인이 한번 찢어서 잡숴보세요. 김치 보통 상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요새 이렇게 잘라서 올라가죠. 길이를 안 자르죠. 옛날에는 통째로 김치 보시기 올라가서 어머니나 할머니나 누가 이렇게 찢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맛있어요.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칼로 잘랐을 때보다 손으로 찢으면 결대로 찢어지니까 식감이 좋아요. 혀에 닿았을 때. 둘째, 배추는 어때요? 하얀색 부위랑 끝에 줄기 부위랑 질감이 다르죠. 결정적으로 뭐가 염도가 달라요. 밑에 줄기는 얇고 되게 쪼글쪼글하니까 소금에 잘 절여져서 짜요. 그죠? 양념도 많아요. 근데 하얀 부위는 양념이 잘 없어요. 그리고 시원하고 아삭한 쪽이에요. 근데 그걸 중간 부위도 또 있죠. 이렇게 찢어서 넣으면 입에 들어갔을 때 줄기 부위랑 아삭한 부위랑 각각 다른 맛을 우리 혀에다 제공해요. 전혀 다른 맛이 나와요. 서울의 어떤 지역에 굉장히 성공한 한식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서 딱 앉으면 이렇게 책상 다리와 앉는 좌식 탁자예요. 딱 앉으면 직원 아주머니가 딱 와서 바로 맛있는 김치, 아주 맛있어요. 김치 보시기를 딱 들고서 딱 놓고 바로 찢어줍니다. 거기서 옆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맛이란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화학적인 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맛은 그렇죠. 혀에 닿았을 때 화학적이죠. 근데 물리적인 맛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칼국수 좋아해요? 소면 좋아해요? 수제비 좋아해요? 다 틀리죠. 네, 다 틀려요. 육수는 똑같은데 그 밀가루 반죽도 똑같아요. 밀가루를 반죽을 했어요. 물 넣고 밀가루 넣고 소금 넣고 반죽했어요. 자, 뭐 해줄까? 엄마 칼국수. 그러면 펴갖고 송송 썰고. 엄마 수제비. 그럼 뜯어서 넣잖아요. 육수는 똑같아요. 뭐 김치로 하시든 멸치로 하시든 똑같아. 근데 나는 수제비는 죽어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물리적인 맛이란 건 의외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생각보다. 똑같은 건데 반죽은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물리적인 맛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한식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외국은 중국 갔는데, 일본 갔는데 숟가락 주던데, 주긴 줘요. 근데 보조예요. 보조. 우리나라가 정말 숟가락이 문화예요. 저 라멘이에요. 라멘은 원래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이 일본에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원래 라멘의 원조가 있어요. 저런 탕면 그릇이 나옵니다. 그럴 때 저 숟가락을 줍니다. 저건 국물이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숟가락을 줘요. 얘네가 비빔면이다, 짜장면을 줄 땐 숟가락은 안 줍니다.
오른쪽에 카레 줘. 카레 먹을 땐 숟가락을 줘요. 근데 이거는 외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을 일본에서 쓸 뿐이지 원래는 모든 음식은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정식이라고 있죠. 일본식 정식 생선구이 또는 생선 요리 뭐 절임 반찬, 국 이렇게 나오는 정식엔 딱 젓가락만 딱 줍니다. 숟가락 안 줘요. 그 정도로 우리는 숟가락의 문화, 숟가락을 발전시킨 문화. 그러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을 서로 교대하면서 유효하게 같은 성질을 같이 써오던 한식의 특징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점점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아까 손을 들었듯이 젓가락만 갖고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빠른 시기에 변해버려요.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한식은 살아있는 동물이다. 그대로 고착화돼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치킨은 한식이 아니에요? 프라이드 치킨 한식 아니에요? 한식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한국화돼서 많이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원래 미국의 켄터키주 남부에서 시작된 이 프라이드 치킨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치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닭을 키우는 방식이며 그걸 먹는 방식도 유럽과 미국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구글에 치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나와요. 예, 한국식의 전형이 생겨버렸어요. 그건 그냥 우리 거예요 이젠. 예를 들어서 타르타르 민족이 햄버거 하는 데 가갖고 야 그거 원래 우리 거야. 이건 니네 거라고 하지 마 이제. 이건 타르타르 민족 거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웃죠. 야 이거 햄버거는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이제 이건 우리나라 거야. 햄버거는 미국 거잖아요. 이 햄버거 함부르크에서 왔으니까 이건 독일 음식이야 주장하면 얼마나 코미디예요. 바뀐 거예요. 프라이드 음식은 이제 우리 음식이 됐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식 문화사, 음식에 갖고 있는 독특한 이면이다. 고착돼 있지 않다. 살아서 움직인다. 생물이다. 이거 좋아하시죠? 다 처음으로 대답이 크게 나오네. 좋아하시죠? 네. 저는 돈이 없는데 진짜 많이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태리에 있는데 이태리 말을 못할 때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쪽 사람들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도시도 아니어서 영어가 서로 전혀 안 통해요. 지금처럼 번역기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테이크 이제 그거 이름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달라고 그랬더니 뭐 얼마나 달라는 것 같은데 약간 곤란해하는 표. 고기를 갸웃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인분 달라 1인분 이랬더니 1인분 막 이런 동양인이라고 차별하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약간 이제 1인분 그랬더니 알았다고. 주방에 들어가더니 고기를 갖고 나오는데 이만한 고기를 가져 나온 거예요. 1kg. 왜냐하면 이렇게 등뼈를 양쪽에 부어진 이게 뭐냐면 티본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비스테카 알라 피오렌티나라는 지역의 이름, 피렌체 쪽에 유명한 스테이크예요. 이 스테이크는 양쪽에 살이 붙여야 되고 두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맛이 있기 때문에 얇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도 되게 커요. 소가 1톤이 넘어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렇게 크게 나와요. 얇게 자를 수 없으니까 좀 두껍게 자르다 보면 무조건 최소 1kg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는 저를 걱정한 거예요. 야, 이거 혼자 왔어? 1kg 넘는데 너 먹을 수 있어? 1인분 달라고. 야, 너 1인분 1kg 먹을 수 없는데 야, 너 먹어도 되게 나중에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 거지? 1인분 달라고. 서로 딴소리 한 거예요. 근데 다 먹어봤어요. 진짜 다 들어가요. 고기를 그렇게 먹으니까 한 달 동안 고기를 쳐다보기가 싫더라고요. 아까워서 다 먹었어요. 이렇게 덩어리 고기를 먹어요. 서양은. 그죠? 근데 물론 옛날에 유럽도 가난해서 이렇게 고기를 왕창 구워 먹지 못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구워서 먹는 문화. 그래 구워서 썰어 먹죠. 포크 나이프를 제공하죠. 각자 썰어 먹어요. 물론 그 전에 옛날에 중세 시대에 절대 왕정 시대에는 고기를 어떻게 먹었냐면 왕이 자기 위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요. 그래서 영주들이나 다른 나라 왕 뭐 다 불러놓고 어떻게 차려? 송아지 3마리, 백조 5마리, 오리 30마리 이렇게 통으로 구워서 쫙 진열했어요. 그다음에 그걸 칼로 썰어갖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 식사 문화도 있었어요. 여튼 이렇게 통으로 구워 먹는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좀 달랐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양갈비입니다. 서양 음식이 이렇게 뒤에 와인이 있죠. 네, 와인. 서양 음식은 국물이 없죠. 없다 그랬죠. 스프 있잖아. 스프 국물이잖아. 스프는 국물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경양식집이라 했어요. 옛날에 돈가스 파는 집을 경양식집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중양식이 아니라 가벼운 양식이다, 좀 싼 양식이다, 그래서 경양식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학교 선배랑 가서 처음으로 돈가스를 먹으러 간 거예요. 저는 그 선배가 그 집을 그런 데를 여러 번 가서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선배랑 앉아 있는데 처음에 스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가 안 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먹었어요. 그걸 휙 가져가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이.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를 갖다 주는데 그 선배가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근데 휙 가져가요. 그래서 나중에 돈가스가 나오면 데워서 다 갖다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돈가스가 나왔어요.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스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메이는데 스프를 마시면서 먹어야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스프가 안 줘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창피하잖아요. 저기 스프 안 줘요. 말을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아시죠? 코스니까 안 먹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형한테 내가 물어, 형 왜 그랬어요? 했더니 나도 사실은 처음이었는데 고기 나오면 국물 주길래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국물만 먼저 우리 식사에서 국물만 먼저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밥과 같이 먹잖아요. 그렇듯이 스프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코스예요. 그래서 목이 메여요. 그리고 소스를 우리처럼 많이 주질 않아요. 보통은 와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술이 보통은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식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국물 요리가 있어요. 어떻게? 탕을 끓여서 먹죠. 이렇게 탕을 끓여 먹기. 우리는 유럽은 고기 중심 식사가 정착하면서 아무래도 덩어리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국물을 와인 같은 게 그 역할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죠. 근데 우리는 국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돼요. 왜? 고기의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사육 능력으로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소는 경운기라 그랬잖아요. 소는 경운기예요. 경운기로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소고기가 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지금처럼 집중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사료가 없어요. 사람이 먹다 남은 걸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안 자라요. 대량으로 사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탕을 끓여갖고 양을 늘려서 많이 나눠 먹는 방식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기 먹었다 그러면 보통은 곰탕, 설렁탕, 해장국 이렇게 탕을 만들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옛날 탕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탕을 먹을 때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국밥집 가봤어요? 순댓국집이나 돼지국밥집? 좋아하세요? 그거 시키면 아주머니가 밥을 넣고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본 기억나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예, 맞습니다. 토렴이라고 부릅니다. 토렴이에요. 토렴은 우리나라 고유의 아주 특별한 조리 방식.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 가마솥에 밥을 지으면 전기밥솥이 없잖아요. 그럼 밥을 퍼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 식죠. 딱딱해져요. 그대로 주면 맛이 없죠. 보온밥솥이 없으니까. 또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그때는 없었죠. 밥을 국에다 넣고 국물을 퍼서 보온을 시키는 거예요. 한 10번, 15번쯤 하면 그 차가웠던 밥이 따뜻해져요. 게다가 과학적으로 식은 밥을 국물을 데펴서 하는 동안에 밥 알갱이 안에 육수를 머금는 양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그냥 토렴을 하자, 뜨거운 밥을 하잖아요. 그럼 국물이 탁해져서 고기 국물 맛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찬밥으로 하는 게 더 맛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전통 조리 방식인데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젊은 사람이 어떤 식당에서 토렴을 해줬는데 그걸 개밥 같다 그랬어요. 개한테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밥이 국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뭔가 정돈된 느낌을 못 받은 거죠. 우리는 원래 토렴해서 그 주는 집이었는데 그 손님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툼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은 토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그냥 주면 되는데 왜 그걸 밥을 일부러 시켜서 저렇게 퍼주냐, 남이 먹다 남은 밥 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토렴이라는 우리 고유의 기술, 저것은 국밥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해장국도 그런 케이스예요. 해장국은 시장이 장터가 발달하는 곳에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죠? 소의 부산물을 끓여갖고 나눠 먹었어요. 어떤 곳에서? 바로 시전 같은데, 장터에서. 시전. 지금 독립문 앞이에요. 저 너머가 바로 무학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홍제동 넘어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길목에 저쪽에서 나무를 해갖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소가 지금 지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무라는 것은, 장작이라는 것은 열 효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예, 지금은 가스나 기름이란 건 열 효율이 아주 압축된 거예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 부피가 적어도 되게 오랫동안 열을 낼 수 있지만 나무는 금방 타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전 옆에 이분들이 이제 새벽부터 몰아서 올 거 아니에요. 나무를 해갖고 전날 한 거를 몰아갖고 들어와서 팔기 위해서, 팔면 돈을 받으면 그걸로 이 옆에 보면 차이를 치고 가마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걸 한 그릇 사 먹은 데서 곰탕, 설렁탕, 해장국이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인 음식이다. 장터의 발달, 도시의 발달로 함께 발전해 온 게 바로 해장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정말 특이한 음식이 있어요. 보통의 음식은 디저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셔벗 이런 거 외에는 차가운 음식이 외국에는 없습니다. 거의.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는 물도 한여름에도 더운 물을 마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유럽에 있었지만 유럽 사람들은 음식에 차가운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음식도 아주 차갑게는 잘 안 먹어요. 거기 기후가 그래서 그래요. 여름에도 건조하기 때문에 막 찬 게 우리처럼 얼음을 왕창 넣고 차게 먹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이 이열치열이란 말 있죠. 이냉치냉, 뭔가 화끈한 걸 좋아해요. 이거 아니면 이거. 양도 결단을 내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면 그 뚝배기 있죠. 갖다 주면 그 안에서도 식탁에 올라와서도 5분간 끓죠. 버버버 끓는 거. 그 외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받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물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죠. 이거 혀가 디는데 어떻게 먹으래? 우리는 혀가 디어가면서도 막 먹어요. 와, 맛있다 그러면서 먹죠. 그런 거를 아니 섭씨 100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계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80도가 넘어가면 화상을 입거든요. 근데 우린 먹어요. 끝내줘요. 그러니까 설설 끓게 안 주면 맛없다 그래요. 진짜 화끈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차가운 건 끝까지 차가워요. 음식이 셔베트나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이 나오는 건 냉면밖에 없어요. 스페인에 차가운 스프가 있댔는데 그거는 그냥 차가운 거지 얼음처럼 차가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상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여름에 잠깐 먹어요. 그리고 유럽 전체 문화가 아니에요. 스페인 쪽에만 있는 문화. 아주 차가운 게 없어요. 우리는 여름에 아주 엄청 덥고 겨울에 화끈하게 춥고 이래서 뭔가 그런 성격들이 음식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냉면이 있어요. 이게 원래 역사에 없었던 음식이죠. 근데 차갑게 먹는 냉면을 먹으면서 우리는
세계에 없는 미각 문화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면이라는 게 얼마나 특이하냐면 요새 한류 바람 불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냉면은 좋아하는 음식에도 들어가는데 외국인들 설문조 싫어하는 음식에도 들어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음식이 이렇게 차갑지? 왜 평냉이란 말 들어보셨죠? 냉부심 이런 거 들어봤죠? 냉면에 대한 자부심. 야, 냉면은 슴슴하게 시고 달지 않게 그냥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평양냉면 붐이 재작년, 작년, 올해 크게 불었습니다. 이런 냉면 문화가 계속 퍼져나가는데 이 냉면은 시작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중세 이후에 어떤 문헌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냉면을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메밀로 만든 냉면을 좋아했는데 밀이 우리나라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생각보다. 주로 메밀 농사가 잘 됐어요. 또 구황작물로 메밀은 여름에 뭘 갈아엎고 메밀을 뿌려도 늦가을에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꽃이 피는 시기가 몇 월 달입니까? 가을이죠. 네, 그때요. 가을에 꽃이 피고 늦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 정도로 메밀은 늦게 심어도 빨리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국수의 재료였어요. 옛날에 국수 그러면 밀국수가 아니라 보통 메밀국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은 당시에 풍속화가로 활동했던 분의 그림인데요. 냉면을 뽑는 방식이에요. 메밀은 밀가루처럼 쫄깃쫄깃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죽을 하도 이렇게 해서 썰어서 끓는 물에 넣어버리면 다 붙어버려요. 탄력이 없어서.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익반죽을 한 다음에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서 저렇게 한 번에 슉 하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칼로 썰어서 잘 하지 않고 저렇게 압출식으로 사람의 체중을 실어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 그 냉면이 오로리 살아있게 돼요. 지금은 저 국수 기계가 똑같은 걸 써요. 다만 자동화돼 있을 뿐이에요. 전기의 힘으로 쭉 내립니다. 근데 저 때는 사람의 힘으로 매달려서 저렇게 하는 게 왜 매달려요? 체중을 완전하게 실기 위해서 저런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땡기는 기계가 나왔다. 그다음에 쇠로 땡기는 기계가 나왔다가 지금은 그것이 전기로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저 냉면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 우측 장면 잘 볼까요? 저 앉아있는 여자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월매 같아요. 월매. 무슨 말이냐면 기생집이 아닌가. 술집이에요.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선주후면이라 했어요. 상 위에 술병들이 나와 있죠. 다 먹은 술을 빼고 우리 전통 식사법이 뭐냐면 선주후면. 먼저 술을 마신 후에 면을 먹는다. 자, 이제 면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저 월매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면을 대령하랍신다. 그러면 네 하고 면을 뽑는 장면입니다. 저기 얼마나 풍속화가 세밀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졌냐면 저 면을 휘젓는 왼쪽 아저씨 손 보세요. 이렇게 막 빨리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미 면이 들어가면 끓는 물에 빨리 휘저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붙어버려요. 그래서 저걸 찬물에 헹궈서 육수에 넣어서 먹게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얼음이 귀했잖아요. 어떤 얼음을 썼느냐? 대동강, 한강 이런 데 얼음을 잘라서 보관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 서울에 동빙고동, 한강 쪽에 동빙고동, 서빙고동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얼음 보관 창고예요. 그걸 신라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유물에 그 석빙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잘라서 보관하면 좀 녹지만 그래도 여름에 쓸 수 있었어요. 그 얼음의 주로 용도는 냉면을 만들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여름에 생선이나 기타 고기 같은 걸 보존하는 아이스박스용. 얼음을 잘라서 나무 통 안에 넣고 재료를 보관하면 온도가 유지되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쓰죠? 주로? 포장마차 같은 데서. 냉장 시설이 부족한 데서 아이스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저 얼음을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썼죠. 그러다가 제빙 기술이 발달하면서 얼음이 나왔는데 원래 냉면은 가을에 늦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먹는 거죠. 그때 뭘로 먹어요? 동치미에다가 말아 먹었어요. 고기 국물이 있으면 좀 섞고. 그런데 그 후에 여름의 진미로 냉면이 크게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근데 여름에는 동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여름 되면 동치미가 다 상하죠. 그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저 왼쪽 그림의 일본산 조미료예요. 우리가 아는 그 조미료.
저때 한국에 수입을 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때 광고를 했던 겁니다. 자유자재 제목이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든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고기 국물을 내고 거기에 이것을 좀 섞었더니 굉장히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 조미료의 대인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우측에 보이는 국산 조미료의 시대가 도래하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새로운 회사가 등장해서 서로 경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품도 제공해요. 후발 회사에서 이걸 한 봉지 사면 쇠타를 줬어요. 쇠타. 그 당시에 쇠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쟁에서 야, 안 되겠다. 우리는 순금 반지 주자. 그래서 순금 반지까지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미료의 경쟁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 한식의 조미료가 갖는 위상이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한식에서 조미료 상당히 많이 써요. 집에서는 잘 안 쓰는데 주로 이제 업소 음식, 그다음에 단체 급식하거나 그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는 조미료가 많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전히 많이 먹고 한식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 우리는 일단 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명언, 역사는 지나가도 한식은 남는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우주로 떠납니다. 그럼 그것이 세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변하죠. 한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아주 오랜 것 같지만 우리들이 떠나가도 한식이라는 음식 문화는 계속 남아 있어요. 변화되면서 발전하기도 하면서 계속 꿈틀꿈틀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한식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심벌입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